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국채 부도 확률이 한국 국채 부도 확률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믿을 만한 경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첨단 공정의 D램들은 일본산을 안 팔려요. 한국산이 팔리는 겁니다. 한국이 또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과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5년 만에 엔화 매수 공동 개입을 실시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엔화 방어에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엔화 방어에 미국이 나선다는 거는 참 이게 드문 일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 경제가 예전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냐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격이죠. 그 일본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갈 때 또는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적용되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돈을 맡기려면 수수료를 내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 수수료를 내 또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가면 오히려 내가 거기다 붙여줄게.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붙여줄게.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돈을 무한정 풀어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 아주 본격적으로 이 디플레 시대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경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가를 올려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 그러려면 돈을 마구 찍어내야 돼. 이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라고 하는 상황이 바뀌질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도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안전자산으로 계속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사실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돈을 마구 찍어내는데 그런데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질 않을까라고 하는 건 이건 미스테리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 엔화의 가치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고 일본 국채라고 하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로 되어 있는 자산들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보관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그걸 제로 금리로 갔다가 0.5%로 갔다가 0.75%로 갔다가 이게 조금씩 올린 거예요. 이제는 플러스 금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75%잖아요. 미국은 거의 5%가 돼 있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0. 몇 %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나름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조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에 대해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가. 어떤 변화냐? 과거처럼 믿을 만한 경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한편으로 좋은 건 뭐냐?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가 좋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카이치 내각 또는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가치 떨어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잘못하면 일본 경제가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 경제가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자꾸 유출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환율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 일본 내에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생활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수출 가격이 낮아져서 좋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지금부터 뭐 최소 5년 전과만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다른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일본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 이 CDS 프리미엄이 한국이 5년물 국채, 5년 만기 국채의 한국산 국채는 CDS 프리미엄이 23 BPS입니다. BPS라고 하는 건 10,000분의 1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을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부도보험료가 한국 국채는 23달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게 27달러, 27 BPS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거는 일본 국채의 부도 확률이 한국 국채 부도 확률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변화죠.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일본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한국 국채보다 뭐 한 50% 낮았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18 뭐 이 정도가 되고 한국은 한 3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 부도가 난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 있는 거고 그게 일본 엔화의 환율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거 불안한데 이 엔화 환율을 지켜야겠는데 엔화 가치를 지켜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기는 어려우니 왜냐하면 금리를 높이게 되면 국채 발행할 때의 비용도 또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기는 어려우니 그냥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들여서 그래서 엔화의 가치를 높여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본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이 같이 손을 잡고 이 일에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이 엔화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는 유지해주기 위해서 같이 나선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엔화를 사주는 거죠. 미국이 엔화를 사주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사주게 되면 그러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엔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한 거예요. 일본도 그걸 하고 그래서 둘이 공동으로 이제 보조를 맞춰서 그 일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큰 동맹은 누구였습니까?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이었잖아요. 서유럽 국가들, 나토 회원국들 이런 데들이 가장 믿을 만한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캐나다, 야 너희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와. 막 이렇게 위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하고 지금 멀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나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지켜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지키란 말이야.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또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또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래도 가장 믿고 손을 잡을 만한 나라가 어디냐? 그게 일본,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추락하는 걸 막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느냐? 일본이 급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달러 자산을 매각할 거 아닙니까?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엔화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엔화 가치를 높이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본이 가진 달러 자산의 매각이라고 하는 거, 그 달러 자산이 뭐예요? 대부분이 그게
미국이 발행한 국채인 겁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일본으로서는. 네. 그런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엔화 가치를 방어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매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 국채를 일본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매각을 하면 그 미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떨어지겠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새로 발행을 할 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같은 1만 달러짜리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액면 금액은 1만 달러인데 그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 1만 달러짜리를 얼마에 사들이게 되느냐? 그거 뭐 10%도 더 떨어져 있는 그런 값으로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몇 안 남은 동맹국의 경제를 지탱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 발행 국채 그것을 시장에다가 투매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과 또 미국 정부가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해야 되는 그 금리의 상승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거기다가 플러스 또 마이너한 다른 측면을 본다면 일본 엔화가 약세가 돼서 일본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미국 제품의 수출이 쉽지가 않고 미국의 국채 수지가 악화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 그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일본이라고 하는 동맹국의 경제를 어느 정도는 지탱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투매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주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까요? 이거는 그리고 일본인들 또 일본 기업의 특성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더라도요. 반도체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D램은 지금은 한국이 D램 시장 점유율 한 전체 75% 정도를 한국이 점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합치면 그 정도가 됩니다만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일본이 그런 상태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뭐 D램 일본의 존재는 거의 없죠. 거의 뭐 0% 수준? 특히 그 첨단 노드의 첨단 공정의 D램들은 일본이 거의 0% 수준까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일본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은 그 웨이퍼에다가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설계도를 올려놓고 그것을 그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깎아내는 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칩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일본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직도. 물론 그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거 최첨단 노드, 최첨단 미세 공정 그래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제조하는 극자외선 장비를 쓰고 있지만 그 한 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장비들 DUV 장비라든가 또 실리콘 웨이퍼라든가 뭐 수많은 식각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 소부장은 일본이 잘하는데 왜 최종 제품은 일본이 못하고 한국한테 따라잡혔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 모멘텀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일본 D램이 붕괴하고 한국이 떠오르는 이 과정에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저가 PC의 공급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왔던 겁니다. 1980년대 초반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조그만 컴퓨터가 올라앉게 되는 거죠. 그 이전의 컴퓨터는 뭐였느냐? 집채만한 컴퓨터였어요. 정말 제가 그 연세대 처음 들어갔을 때 1975년입니다만은 그때 연세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였는데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컴퓨터는 그야말로 방 한가득 들어있는 컴퓨터였어요. 그 기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만도 아마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컴퓨터가 정말 비싼 그런 컴퓨터였고 귀한 컴퓨터였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1980년대 초반에 스티브 잡스가 그 PC를 만들었고, 근데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고 자기 걸 남하고 나누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플의 그 PC,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것들도 그 구조를 거기에 관련된 그 지적 재산을 절대 밖에 공개하지 않았고 남들과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게 애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IBM이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를 만들던 그 회사가 집채만한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예요. IBM은. 그 회사가 PC,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IBM은 그 구조를 공유할 수 있게 호환 기종을 만들 수 있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IBM PC하고 굉장히 비슷한 PC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대만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도 만들고 청계천에서 용산에서 막 그러니까 이런 조립 PC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싸졌어요. 그 전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건 수백만 달러짜리였는데 이제 뭐 한 1,000달러면 되는 거고, 저도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1987년에 1,500달러를 주고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 컴퓨터를 샀었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각자 하나씩 가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이 제조하던 그 D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바로 메인프레임, 집채만한 컴퓨터들을 위한 D램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채만한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은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써야 되잖아요. 왜?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두고두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수명이 길어야 해요. 일본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산 메이드 인 재팬 D램들은 수명이 20년 뭐 25년 막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83년부터 한국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하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때 시작한 게 우리가 D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막 시작을 했으니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의 D램이라고 하는 건 수명이 뭐 고장도 잘 나고 수명도 한 뭐 기껏해야 3년 4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대신에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한국산 D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PC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다 컴퓨터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컴퓨터 시장이 메인프레임 위주였다가 급작스럽게 PC 위주로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사람마다
조그만 싸구려 컴퓨터들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값이 어때야겠습니까? 그건 싸야 되잖아요. 싸고 그다음에 PC라고 하는 거는 빨리 교체가 되잖아요. 그 수명은 어때야 돼요? 수명도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값이 싸고 수명도 길 필요가 없는 반도체 칩, D램, 이거는 한국산인 거예요. 한국산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죠. 삼성이 만든 D램들이 그렇게 팔린 거고요. 삼성이 그래서 갑자기 1987년, 88년 이때 그 이전까지 반도체 사업한다고 쌓아놓은 엄청난 부채들 이거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야말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런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일본산 반도체 D램은 수명이 길고 그 대신 비싸다고 했죠. 그거를 PC에 쓸 수 있어요?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 20년짜리를 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산은 안 팔려요. 한국산이 팔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본인들의 특성이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일본은 D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D램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수명이 짧은 거, 값이 싼 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품의 품질로 보면 허접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에게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그 일본인들은 뭘 했느냐. 더욱더 정교한 거, 더욱더 비싼 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장인 정신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삼성한테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명 짧은 저가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삼성이 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현대전자도 들어오고 LG전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현대전자가 LG전자를 인수를 했고 그게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있다가 다시 SK가 인수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것이 저가의 그 당시 상황, 시장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데 일본 반도체는 그걸로 망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은요, 시장 상황에 잘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를 만드는 거, 이거는 잘하는데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는 시장이 별로 변하지를 않잖아요. 소비자들의 취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취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들 이런 거에 일본 기업들은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전자제품, TV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술은 뛰어나다. 어떤 한 분야에서.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거 거기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벨상도 많이 나왔어요. 정교한 기술 이런 것들로. 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 취향이 확확 바뀌어 나가는데 이거는 적응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산업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데 예전보다 일본은 거기에 적응을 못했다. 한국은 제법 잘 적응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한국도 중국 기업들, 중국 노동자들보다는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키옥시아 최대 주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키옥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기억 플러스 엑시아예요. 우리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력. 메모리가 뭡니까? 기억이잖아요. 네. 그 기억을 일본어로 읽으면 기억구래요. 기억구. 그러니까 기억구 플러스 엑시아. 엑시아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어로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가치. 그 메모리 기업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것을 지은 건데요. 자, 근데 이 키옥시아의 그 뿌리는 도시바예요. 도시바라고 하는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가 있었잖아요. 이 도시바에 낸드 플래시 사업부가 있었던 겁니다.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메모리가 크게 두 부류로 돼 있잖아. 많이 쓰는 메모리는
하나는 D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 이 분야이잖아요. 이 D램은 뭐냐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동안은 전기가 흐르는 동안은 기억을 하고 지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가 꺼져버리면요. 그 기억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삭제가 되어버려요. 그게 D램입니다.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전기가 꺼져도 계속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메모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D램도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CPU나 GPU가 뭐 연산을 계속 하잖아요. 그 연산 결과를 D램에다가 저장을 하지요. 저장을 하는데 요거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컴퓨터가 꺼져도 저장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낸드 플래시로 그것이 옮겨가야 해요.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이 메모리가 두 종류의 메모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D램을 발명한 건 누구냐? IBM에 있는 엔지니어였고요. 그 IBM에서 발명한 그 기억 메모리 반도체를 인텔이 특허를 사다가 인텔이 본격적으로 상업화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원래는 메모리 업체였습니다. 지금은 CPU 업체이지만 메모리 업체였어요. 나중에 일본 기업들이 그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이제 D램의 세계 최강국이 됐고 그거를 한국이 넘겨받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낸드 플래시 이전에 그러면 전기가 꺼져도 컴퓨터를 꺼도 남아있는 기억은 어디에다 저장을 했느냐? 낸드 플래시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컴퓨터에 다 하드디스크 있었죠. 네,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했던 겁니다. 하드디스크는 이제 그 자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억 장치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너무 느리잖아요. 드륵드륵거리고 시끄럽기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기계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도시바에서 그거를 반도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도시바가 발명을 했다. 자, 그런데 도시바에서는 이걸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드디스크 쓰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걸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또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와 이런 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또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은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도시바가 완전히 반도체 사업을 접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낸드 플래시는 좀 어떻게 써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반도체 사업을 접으면서 이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별도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 돈을 그래서 여기저기서 긁어 모았죠. 그래서 도시바가 전체 투자금의 15%를 내고 SK 하이닉스가 14%를 내고 또 다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해서 이 키옥시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는 키옥시아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키옥시아에다가 투자를 한 SK 하이닉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키옥시아의 주식을 통해서. 사실은 주식이라기보다는 전환사채의 형태로 투자를 한 건데요. 어쨌든 그것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제 반도체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예전부터 일하던 그 사람들,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 은퇴를 했죠. 이미 다 은퇴를 한 상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대학에서 반도체 전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반도체 전공해봐야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한국으로 다 그 산업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
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옥시아의 주가가 저렇게 오르고 한 이유는 뭐냐? 키옥시아가 만들고 있는 것은 좀 몇 세대 떨어져 있는 소위 레가시 반도체들입니다. 한국의 D램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나노 수준의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면 저쪽엔 40나노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뭐냐? 이제 이 D램 만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동안 D램을 만들어 오던 생산 캐파시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산 캐파시티의 상당히 큰 부분을 HBM 쪽으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엔비디아가 그거를 많이 사가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전통적인 D램에 배정되는 생산 능력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첨단 공정의 D램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과거의 구형 공정들로 만들어내는 D램들, 그런 D램에 대한 수요도 같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키옥시아라든가 또는 뭐 중국의 CXMT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주가가 오르고 또는 뭐 가치가 오르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일본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첨단으로 같이 경쟁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이 연쇄 중단됐습니다. 규슈의 산업시설을 집중한 산업 전략의 리스크가 드러난 것일까요? 이거는 이미 예견된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쿠마모토 이쪽 지역에 지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예측을 했었고, 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멀지 않은 데에 이 지진대, 지각판이 서로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그 쿠마모토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내린 거는 그거는 지진의 위험성을 뛰어넘는 다른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점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거는 뭐였느냐? 그는 그쪽 지역의 규슈라든가 이쪽 쿠마모토 이 지방 정부들이 TSMC를 공장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로 오면 여기에 인허가를 아주 빨리 내주겠습니다. 쉽게 내주고 보조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 만드는데 2년 안에 다 끝났던 거고요. 그리고 공장 가동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이점인 거죠. 만약에 일본의 뭐 혼슈라든가 또는 중부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했으면 아마 상당히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 지방이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쿠마모토 지역에 기존에 일본의 그 반도체 소부장이 매우 강력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이게 매우 강력한데 이쪽 지방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또 르네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노광 장비라든가 또는 식각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이 쿠마모토 지역에 많이 있고, 또 소니가 그 이미지 센서를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소니가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이미지 센서를 많이 찾는 큰 수요자인데, 그러니까 TSMC가 만약에 일본에 간다면 큰 고객 중에 하나가 바로 소니이고 그 공장이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공급자들이라든가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또는 수요자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쪽 지역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연 조건과 관련돼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지진의 위험성이 높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풍부한 지하수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TSMC가 대만에서 물 부족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열이 많이 생겨납니다.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러려면 냉각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반도체 식각 공정을 하면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또 이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만에서 물 부족으로 상당히 고생을 해왔었죠. 근데 쿠마모토
또 이 규슈 이쪽 지방에는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점이 또 있었다. 그래서 이쪽에 지진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입지를 결정을 했다. 그리고 공장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아주 철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진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다른 건물이라 이런 것들에는 TSMC 쿠마모토 공장에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내진 설계를 워낙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물론 미세한 진동들이 있어서 그 진동 때문에 반도체 장비들의 이 수치 제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뭐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산된 위험이었고 공장을 설계할 때 이런 위험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